26년 전 7월 15일 당신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됐더군요. 태성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어떻게 알았어? 서명준. 그 사람이 당신한테 돈을 주고 은호를 버리게 한 거 맞죠? 응. 무서웠어. 그 사람이 말하더군. 한 명은 버려. 안 그러면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친딸을 버린 냉혈한 여자. 하지만 그녀도 피해자였다면? 재벌가 스파이로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고백.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더 큰 악마의 정체. 오늘 이야기에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지은호를 사망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침실에 들어서면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고성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스킨케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울 너머로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여요. 고성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아니에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박진석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고성희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거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따라 박진석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설마 알게 된 건 아니겠지? 고성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지은호의 존재는 완벽하게 감춰뒀으니까요. 사망 신고도 완벽했고 우진이에 간 이식 과정도 누구도 모르게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재는 자기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고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여느 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고성희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 마시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고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기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바로 박성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성재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진석은 아들 앞에 앉으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재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진이 간 이식, 쌍둥이, 은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박성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왜 바로 말 안 했어? 왜 너까지 날 속였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감정이 더 컸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 말 못하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제가 몇십 년을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합니까?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성재야.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난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박진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성희가 살아있는 딸을 버리고 사망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시집 오기 위해서라면 친딸도 버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박성재의 질문에 박진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계속 입 다물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눈 감고 귀 막아. 박진석은 고성희의 모든 악행을 증거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의 사망 신고 서류, 우진이 간 이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단 운영 과정에서 고성희가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진석은 고성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는 재단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심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자선 행사가 있어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당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행사니까 빠지지 않을게요. 박진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은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지은호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진석의 진지한 표정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호 씨,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우진이의 쌍둥이 동생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인 줄 알았다면, 당신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전 절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감사해요. 은호 씨,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자랄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고성희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고성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고성희가 서재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책을 덮으며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이라니.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사실 우진이 간 이식 때 기증자가 제 딸이었어요. 뭐라고요? 박진석은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에 결혼하기 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떠나서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사망 신고는 왜 한 겁니까? 박진석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고성희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날 멍청이로 봤나 봐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는 설명은 됐어요. 당신이 재벌가 입성을 위해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딸을 우진이 간 이식 때 이용했다는 거 다 알아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고성희가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고성희 씨. 아니,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친딸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똑같잖아요. 뭐, 재단 운영하면서 당신이 한 일들 제가 다 알아요. 불법 회계 처리, 뇌물, 탈세. 다 알고 있어요.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재단을 운영하면서 박진석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인정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우리 서로 비밀 지키면서 살면 되잖아요. 안 돼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내 죄도 밝혀지면 그만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당신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고성희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함께 무너지죠. 하지만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박진석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자수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수하시면 알아요. 하지만 전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가족은요? 성재가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성재밖에 없어요. 박진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석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기업 재단 사장이 스스로 검찰에 자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진석 사장, 과거 비리 인정하고 자진 출두. 재계의 양심인가 아니면 더 큰 비리 숨기기인가. 박진석 사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재계 주목. 여론은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점차 동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였습니다. 박진석이 무너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그는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고성희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자수 소식과 함께 고성희가 친딸을 버렸다는 사실도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석 사장의 부인 고성희, 친딸 유기 의혹, 재벌가 입성 위에 친딸 사망 신고, 충격적인 진실, 냉혈한 어머니 고성희, 딸을 간 기증자로 이용. 언론은 고성희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고성희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고성희 씨, 친딸을 버린 게 사실입니까? 사망 신고를 왜 하신 겁니까? 딸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성희는 커튼을 내리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진석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박진석의 비리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불법 회계 처리,
뇌물수수, 탈세.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단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은 박진석의 태도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데 박진석은 모든 것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때 방청석 문이 열리며 2명의 젊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은호와 우진이었습니다. 2사람은 박진석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인 박진석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박진석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은 탄원서를 다 읽고 나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지지하는 걸 보니 평소에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와 우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탄원서를 써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아들 박성재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박성재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셨고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아버지 편에 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성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진석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가족들의 지지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언론도 점차 박진석에게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진석 사장, 진심 어린 반성으로 여론 호전.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박진석 사장에게 힘이 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박진석 사장의 선택. 반면 고성희에 대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고성희, 친딸 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 냉혈한 어머니 고성희, 재판 출석도 거부. 딸들조차 외면한 고성희, 완전히 고립. 고성희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의 지위도, 사회적 명예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고성희는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술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우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 고성희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있니?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세요. 은호에게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은우를 버렸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진이의 말에 고성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하지만 난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어.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넌 몰라. 넌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몰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석은 재단 운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의 평소 선행도 참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박진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호와 우진이 그리고 박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진석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재단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석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쓰겠습니다. 재단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기자들은 박진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박진석의 사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진석 사장, 진심 어린 사과로 재기 발판 마련.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박진석 사장에게 배운다. 한편 고성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친딸 유기와 불법 사망 신고 혐의였습니다. 고성이는 조사실에 앉아 경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친딸을 버리신 겁니까?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사망 신고는 왜 하신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난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벌가에 시집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난 더 불행해졌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조서를 정리했습니다. 고성희의 재판도 곧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재판과는 달리 고성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도 우진이도 박성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텅 빈 방청석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는 친딸을 유기하고 불법으로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모성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검사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고성희는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은 쉽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성이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검찰에 자수한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성재는 고성희에 관한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자수까지 한 마당에 고성희의 악행이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물론 친딸을 버린 건 끔찍한 일이지만 고성희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성재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었나? 박성재는 고성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를 조종하고 자신을 견제하고 재단을 사유화하려던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영리하고 치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재벌가에 시집오고 싶어서 딸을 버렸다? 그것만으로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개인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나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네, 부사장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30분 후 김 과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고성희의 과거를 조사해줘. 특히 지은호를 버릴 당시, 그러니까 26년 전쯤의 금융거래 내역. 가능하면 통화 기록도.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26년 전 자료는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최선을 다해봐. 합법적인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박성재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고성희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직전의 행적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재벌가에 집착했을까? 며칠 후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사장님, 자료 구했습니다. 박성재는 파일을 받아들고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고성희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거주지 변경 내역까지. 김 과장은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고생했어, 김 과장. 천만에요. 그런데 부사장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고성희 씨가 쌍둥이를 낳은 게 정확히 26년 전 5월이었는데요. 그리고 지은호 양을 고아원에 보낸 게 같은 해 8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정확히 7월 15일에 고성희 씨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억 원? 26년 전에? 네. 당시로선 엄청난 거금이죠.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입금된 지 일주일 만에 지은호 양이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입금자는? 그게 추적이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 계좌를 거쳐서 들어왔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성재에게 건넸습니다. 태성그룹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태성그룹? 박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성그룹은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박진석의 재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업이었죠. 그런데 왜 태성그룹이 고성희에게 돈을 줬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누구지? 서명준 회장입니다. 올해 58세. 26년 전에는 전무였고요. 서명준. 박성재는 그 이름을 곱씹어봤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 서명준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해줘. 특히 26년 전 전후의 행적.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서명준 회장. 26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해 10월에요. 그런데 그 직전인 5월에 사생아 소동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생아? 네. 당시 언론에 살짝 보도되다가 금방 묻혔는데요. 태성그룹에서 돈을 뿌려서 기사를 다 내린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서명준 전무,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 출산 의혹. 박성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성이, 네, 고성희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럼 우진이와 은호의 친아버지가 서명준이라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성재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그럼 서명준이 고성희에게 돈을 주고 은호를 버리게 한 거야?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명준 회장은 당시 재벌가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사생아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왜 은호만? 우진이는? 그건 아마도 쌍둥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나. 박성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계자식이 자기 딸을 돈으로 처리했다는 거잖아. 더 심각한 건 서명준 회장이 지금 우리 재단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태성그룹이 우리 재단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지만 적대적 인수 준비구나. 네. 아마 아버님이 자수하신 것도 기회로 본 것 같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고성희가 우리 아버지와 결혼한 것도 서명준 회장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첩자를 심은 거죠. 이런 미친. 박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과장, 이 자료들 전부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고성희를 만나봐야겠어. 고성희 씨를요? 그래. 그 여자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어. 서명준이라는 놈한테. 박성재는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고성희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왜 왔어?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뭘? 박성재는 준비해온 서류 사본을 고성희에게 보여줬습니다. 26년 전 7월 15일 당신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됐더군요. 태성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서명준. 그 사람이 당신한테 돈을 주고 은우를 버리게 한 거 맞죠? 고성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냥 가난한 여자였어. 명준이를, 아니, 서명준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처음엔 나한테 잘해줬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지.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 차가워지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가 딸과 결혼하기로 한 거였어.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쌍둥이를 혼자 낳았어. 병원비도 없어서 작은 산부인과에서. 그런데 명준이가 나타나서 돈 봉투를 던지면서 말하더군. 한 명만 데려갈 테니까 한 명은 버려. 안 그러면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미친 자식.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그 사람 눈빛이 정말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은호를 고아원에 맡겼어. 차라리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왜 사망 신고까지 한 겁니까? 그것도 명준이가 시킨 거예요. 흔적을 완전히 지우라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고성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어. 우진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랐어. 그럼 우리 아버지와 결혼한 것도?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준이가 연락 왔어요. 몇 년 후에 박진석이라는 사람한테 접근하라고. 결혼해서 재단 정보를 빼내라고.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스파이였던 거네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박진석 씨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나를 아껴줬고. 그래놓고 딸을 찾아다가 간 이식시킨 거예요? 박성재의 차가운 말에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명준이가 시킨 거야. 우진이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 은우를 찾아서 간을 떼어내라고. 안 그러면 박진석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어. 미친놈이네.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성이도 악인이었지만 동시에 서명준이라는 더 큰 악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을 조종하고 있나요? 모르겠어. 여기 들어온 후로는 연락이 없어. 아마 나를 버린 것 같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고성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재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은호와 우진이를 그 사람한테서 지켜줘. 명준이는 언젠가 애들을 찾아갈 거야. 자기 자식들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거든. 자기 피를 받은 아이들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특히 지금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언젠가는 은호와 우진이를 찾을 거야. 박성재는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성재는 곧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재단 일에서는 한 발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성재야?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성재는 조사한 모든 자료를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명준, 그 자식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서명준을 아세요? 알지. 재계에서 가장 악랄한 놈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소문난 사람이지.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그런 놈의 계략에 노란한 거였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고성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서명준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서명준은 태성그룹 회장이야. 우리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싸워야죠.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와 우진이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재단도 지켜야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서명준이 고성희에게 돈을 준 증거, 고성희를 협박한 증거들. 이걸 공개하면 안 돼.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은호와 우진이가 사생아라는 게 세상에 알려져. 그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니?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박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자. 서명준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우리도 움직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서명준이라는 거대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은호와 우진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아버지도. 박성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명준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대로 서명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박진석 재단에 인수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박 사장님, 우리 태성그룹에서 귀하의 재단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진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사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재단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자수하신 후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거절입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서명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는 그를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서명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답지 않게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단 인수건으로 왔습니다. 전화로는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미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좋은 조건으로 드리겠다고 했잖습니까? 서명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박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도련님이시군요. 아버님을 닮아 고집이 세시네요. 고집이 아니라 소신입니다. 하, 그래요. 소신. 좋은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소신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서명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박이라뇨. 그냥 조언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는. 서 회장님.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재단을 팔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아무리 협박하셔도 말입니다. 서명준은 박성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다른 방법?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서명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박 사장님. 쌍둥이들 잘 있죠? 은호양과 우진군. 박진석과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자식들 이름을 왜 아십니까? 하하, 재계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들. 서명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성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자식, 은호와 우진이를 노리고 있어요.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박진석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호와 우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박진석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명준이라는 진짜 적이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지은호와 우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친아버지는 서명준이라는 사람이야.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우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호와 우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서명준과 싸우기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